패배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바닷가 헐벗기 패션쇼를 대비하여 다이어트에 목숨을 건 인민들을 갸륵히 여기시더니 비타샵의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다이어트의 가장 확실한 성공 비결은 강인한 정신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 높은 운동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먹는 것에 달려있다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대동강 전투에서는 승리하셨지만 다이어트 전투에서는 대패하신 지난날을 회상하며 치솟는 울분을 삼키시고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원샷 하시었다. 맛있는 다이어트, 폭식 없는 다이어트, 균형 잡힌 다이어트를 위해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정말 이겼습니까? 동아일보, 우리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한국일보, 전차군단 잡은 집념의 한국,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경기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FIFA 랭킹 57위 한국 축구가 세계 1위이자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을 2대0으로 꺾은 것입니다. 독일은 월드컵 본선 사상 처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16강은 못 갔지만 세계 1위를 꺾었다. 국민일보, 16강만큼 큰 선물, 세계 1위 이겼다. 서울신문, 세계 최강, 독일 침몰시켰다. 중앙일보, 한국 축구 기적, 세계 1위 독일 깼다. 이런 제목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김영권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마누엘 노이어가 지키고 있는 독일의 골망을 두 차례에 흔들었습니다. 다만 1승 2패로 조 3위를 기록한 한국은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는 하지만 16강 좌절을 넘어서는 값진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엔 한겨레, 2만 명 양심의 고통, 이번 헌재 선고로 끝나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한국 사회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오태양 우리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라 처벌받고 편견에 시달리는 청년이 2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혁신회의 돌연 연기, 문 대통령 답답하다 말해,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이낙연 국무총리 건의로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FIFA 랭킹 1위 독일과의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마지막 경기에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든 선수들이 공감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대0으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는 쐐기골을 터뜨리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어렸을 때 독일에서 자란 손흥민 선수는 독일을 상대하는 게 축구 인생의 꿈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독일을 이기는 것이 꿈이었다. 동료들과 다 함께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동 취재 구역에서 인터뷰를 가진 손흥민 선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선수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저희가 16강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16강을 못 올라갔지만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를 정말 너무나도 멋있게 해줘서 선수들, 동료들, 코칭 스태프 또 응원해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4년 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 손흥민 선수 매 경기 끝나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오늘 눈물은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선수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창피한 거 하나 없이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선수들 제가 너무 많이 못해준 제 역할을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너무나도 미안했고 너무나도 고마운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늦게까지 시청해준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결과를 못 가져왔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신 거에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거 압니다. 하지만 밤마다 또는 새벽마다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주신 많은 팬분들 덕분에 저희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가 희망을 드린 것 같아서 선수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하여간 밤에 밤거리 응원해주시고 또 TV 또 현지까지 응원해주신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안방 지키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과거 법관들의 인사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재판 자료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인사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 제출할 수 없고 원세훈 사건 관련 보고서는 보안을 위한 비공개 내부 지침을 근거로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죠. 또한 검찰 인사의 핵심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바 있어서 법원이 안방 지키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제혁신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차 규제혁신회의에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규제혁신회의 연기가 결정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가는 혁신규제회의 전격 취소를 경고장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부처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상은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 인선과 선출 방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판을 가한 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된 공기업도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포스코와 KT 또는 KTNG처럼 민영화된 공기업 운영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 겁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포스코 회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해 오너 기업처럼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 방만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인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야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따로 원하는 포스코 회장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이에 대해 권칠승 원내부 대표는 여당이 개입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미연합훈련도 없어진 판에 방위비 청구서는 더 비싸지기만 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김성태 권한대행은 봄이 왔다고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을 뿐 여전히 비싼 안보 비용만 물고 있다. 핵을 없애자고 조선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는 이제는 미국에 돈까지 더 얹어줘야 할 판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 다음 달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 4개의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첫 회동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국회 중단 상태, 입법 중단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어렵고 장기화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가 권력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도 사상 민주당 정권이 독차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마저도 입법부의 기능마저도 민주당이 사실상 독식해버린다면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 균형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또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후반기 원구성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또 배려함으로써 국회가 진정한 협치와 또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의미한 자료 무엇일까요? 유의미한 자료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댓글 조작 활동 내용을 담은 이른바 백서라는 문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허익범 특검의 기자간담회 발언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또 청부
수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자료 자체가 유의미하다기보다도요,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백서라고 불린 문건은 드루킹 측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요. 백서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댓글 활동을 이어가면서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구버전과 신버전 문건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온라인 닉네임 촛보 김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USB 메모리를 확보했는데요. 문제의 백서는 이 USB 메모리에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은 백서는 김경수 당선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실제 전달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일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검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서자 조현아 씨 측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2곳을 선임했고 1심 재판에는 변호사 10명이 변호에 나섰는데요.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식품 가공업 업체는 대한항공 기내식에 들어가는 과일과 채소를 20년째 납품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실소유주는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 주요 주주는 이명희 씨의 남동생인 이모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이 기내식 납품 단가를 정상가보다 높게 쳐준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KBS 보도였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간부는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뿐 아니라 삼성의 가전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 씨는 노조 관련 정보를 삼성 측에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과 상품권을 받고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검찰은 경찰청 정보분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김 씨를 재차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술만 마셔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위험이 4배로 높아진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바로 술잔 돌리기였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위암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선영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은 비음주자의 4.4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단순히 술만 마셔도 감염 위험이 높아진 이유로 술잔 돌리기를 지목했습니다. 성인 사이의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주로 음식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감염자가 사용한 잔을 여러 사람이 돌려 사용하면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이 급증하는 겁니다. 서울신문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김용민 파일. 2018년 상반기 결산 5대 뉴스. 오늘은 그 세 번째 소식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미디어 오늘 팟캐스트 미오캣에서 다룬 1986년 조선일보의 김일성 사망 오보. 1986년도 11월 17일자 보도인데요. 오보였습니다. 물론 김일성은 1994년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1월 20일자에서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김일성이 살아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보가 확인되자 언론들은 조선일보가 아닌 북한을 비난했다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특종 보도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 당시 이제 김일성이 살아있는 게 나타나자 남한 쪽 신문들이 휴전선 전역에 설치된 이 적들의 대남 선전 방송들이 우리에 대한 교란과 기만과 모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오보의 책임을 북괴의 작태 이렇게 돌립니다. 거짓으로 김일성이 죽었다라는 걸 흘렸다는 거죠. 조선일보의 멀쩡한 사람 죽었다는 오보는 이것만이 아닌데 탈북자가 북한에 납치돼 공개 처형당했다는 2001년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하는 MBC 뉴스. 지난 3월 한 일간지는 북녘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중국에 갔던 탈북자 유태준 씨가 올해 초 함경남도 함흥에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공개 처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 신문은 처형 사실을 전제로 사설까지 썼고 한 정당은 이 기사를 근거로 대변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한 라디오 방송은 지난 18일 유태준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기자회견을 방송했고 MBC는 이 회견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 6월 기자회견에 나온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느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아서였을까. 조선일보는 또 사망 오보를 내는데 현송월이 처형당했다며 2013년 8월 29일 보도. 당시 TV조선 리포트. 북한의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요. 음란물을 제작을 하고 또 이 제작한 걸 자기들이 시청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공개 총살됐대요. 네, 이 중에는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도 포함됐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이렇게 허위사실, 마타도를 유포한 TV조선, 현송월이 건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기들 보도를 소문이라고 격하하며 남 얘기하듯 하는데 김정은이 좋아하는 악단,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 이 악단의 단장이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예전 애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음란 영상물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총살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현송월의 모습을 방송하면서 건재가 확인됐습니다. TV조선의 기념비적 단독 보도.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은 사적 명목으로 1인당 $10,000,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 보도는 즉각 허위로 판명나고. 그럼 북한이 정말로 비자 비용으로 $10,000씩 내라고 했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어제 북한에 들어간 외신 기자일 텐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NN has not been asked to pay any additional fee. There have been reports about $10,000. We haven't experienced anything like that. 윌 리플리, CNN 기자. CNN은 어떤 추가 비용도 요구받은 적 없고 북한이 $10,000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TV조선 기자들, 얼마 전 절도하다가 걸린 동료 때문에 벌어진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언론 탄압! 언론 탄압! 언론 탄압!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경찰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남북관계 흔들기로 연명해온 냉전 세력. 그 중심에 있는 조선일보. 그리고 동지관계인 자유한국당.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멘붕 상태가 계속되는데 남북정상회담 직후 지금은 관심조차 없는 드루킹 문제에 다시 집중하자고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엊그저께 하루 종일 우리의 눈과 귀를 흘렸던 남북정상회담도 이제 끝이 난 만큼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하나 벌려놓고 이 모든 억과 비리를 오물쩍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이 사건들을 이대로 무마해려 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실도 없는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를 섭섭하게 했던 것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제1야당을 쏙 빼고 자기들끼리 평양냉면을 먹은 것.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기네들 일당 패거리들만 파주 만찬장에 불러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은 잊혀진 계절로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옥류관 평양냉면과 드루킹 댓글 조작을 맞바꾸고 계시겠습니까? 단단히 돌아진 김성태 대표.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은 없다며 큰소리. 김정은에게 아양을 뿌린 그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남북 정상회담을 국회 비준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양심불량도 이런 양심불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쇼통, 그 절실하다는 초경, 개헌, 국민투표법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앞말과 뒷말이 다른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용해산 성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님 만나보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제4의 권력, 제5의 권력이라고 하면서 이 사회를 감시하고 특히나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 그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사회의 자정작용을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가 구석에 몰리면서 대화도 안 한다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볼펜에 노트 하나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앉아서 박근혜 씨의 말을 경청하던 기자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따져묻지 못하던 그런 분위기들. 박근혜 본인도 망할 패자긴 했지만 어쨌거나 언론들이 그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일보가
정윤회 특종을 했을 때 그때 최순실까지 만약 다 들춰낼 수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는 TV조선의 최순실 관련된 최초 보도 그리고 그것에 바로 이은 한겨레의 최순실 전모 드러내기로 시작이 돼서 결국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박근혜와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찜쪄먹고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언론의 힘으로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권 교체까지 오게 된 순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언론의 중요한 보도로 정권이 바뀐 사례들도 있을 만큼 언론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감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오늘은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린 것도 못 차린 것이지만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봤던 것은 중앙일보의 시시각각 오늘 결국 김의겸 대변인이 이것에 관련돼서 한마디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이라는 중견 기자들의 기명 칼럼이 요즘 계속 입지를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내용은 절제불능 트럼프 입이 북미 최대 변수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A4 메모 읽기도 시정돼야 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의 입, 문재인의 A4 용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A4 용지를 들고 이렇게 읽는 식으로 하는 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도 사진을 보면 푸틴 대통령도 A4 용지를 앞에 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특히나 각국 정상 간의 외교의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휘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메모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상례인데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조금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런 것도 하나 외워서 얘기를 못하느냐라는 비아냥을 댄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태도들이 기본적으로는 명문대랄까 아니면 언론이라는 직위가 주는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에서 비롯돼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또 우연히 다 고졸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 이번에는 사보전선을 차석으로 졸업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경희대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김대중이라는 거목에 대해서 단지 그분이 그 시대에 대학을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통과했고요. 판사가 됐어요. 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아니,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관까지 됐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그런 아주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단지 명문대 안 나왔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만용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이런 A4 용지를 읽는 것이 지도자의 권위,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말을 잘했는데요. 우리 한반도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 상황을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문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와 자질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해낸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난번 진보 정권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9년을 보낸 이명박근혜를 지나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런 가운데서 대북 제재, 북한 인권법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미국과의 사이를 먼저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하고 나오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 모든 것들이 풀린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점. 그래서 누구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주성아 기자의 표현도 저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김정은 트럼프였기 때문에도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 이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창올림픽의 개최 성화를 땡길 사람이 원래 박근혜 씨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 그런 상태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는가. 저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역할이 있는 건데 흠잡을 것이 없어서 A4 용지를 들고 가서 그것을 읽었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이 신문에 비해 어제 저는 사실 김의겸 대변인의 이 기사를 먼저 보고 나서 중앙일보의 원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시시각각이라는 걸 알았는데 시시각각은 명칼럼을 쓰기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오랜만에 또 소개를 좀 한번 드려보면 그 유명한 이정재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이 칼럼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2017년 5월 15일 주가는 1000m로 떨어지고 원하는 달러당 2,000원을 넘었고 사람들이 생수를 사재기 하고 라면을 박스채로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관진을 급하게 찾고 미국이 북한에 폭격하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겠냐라는 질문에 김관진이 딱 자르면서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고 이런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되면 한 달 후에 대한민국이 작살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칼럼으로 써서 정말 대대손손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를 지금 우리가 한다. 남은 한 달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실한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보라. 그걸 보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뽑을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은 묻고 알아야 한다. 이번 투표야말로 정말 국가 전망이 내 손에 달린 것일 수도 있다. 이 맨 마지막 말은 맞았죠. 국가 전망에 달린 투표였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나 안철수 후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내파 문 대통령의 외교 비책 이라면서 이번엔 남정호의 시시각각 이 사람도 논설위원입니다. 시작이 정말 골 때리는데요. 예. 전임자 중 문재인 대통령만큼 외국물 못 먹어본 이는 딱 한 명 빼고는 없다. 이승만은 아예 미국통, 일본 육사 출신 박정희, 미 육군 특수심리전 학교 다녔던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20, 30대 국회의원이 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비즈니스맨 출신의 이명박도 업무상 해외에 나들이가 잦았다. 박근혜도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존경하는 노무현은 취임 전까지 3번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미국 구경을 한 적도 없어서 대선 때 해외 경험 부족이라는 공격에 시달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네팔, 부탄에 갔다 왔지만 아들 졸업할 때 미국을 한번 갔다 온 문재인은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칼럼을 기명으로 자기 사진 걸고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전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 물정에 밟지 않다. 아니 여행 많이 다니면 그렇게 외국 물정이 밟을 대한항공 사장 일가들은 왜 그렇게 하고 산답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강대국 외교를 능숙히 다룰 프로가 지금의 외교 라인에선 안 보인다라는 것이 이 남정호 논설위원회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외교적으로 부족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만용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저는 보수지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쓰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는 그 무엇보다도 팩트로 조져야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는 것, 인상 비평. 문재인은 미국 간 적이 없다며? 그럼 미국에 대해서 모르겠구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누구와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영입하면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라인과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어떤
수업을 받고 논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여권에 찍혀있는 도장으로 한 사람의 외교 실력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 그건 외교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싶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이 만들어낸 칼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칼럼도 그런 기조에서 작성된, A4용지를 놓고 읽는다는 것이 다른 외교 수반들도 다 하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외교 관례라는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이것 역시 인상 비평이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칼럼을 그렇게 적으면, 물론 칼럼이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서는 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좀 낮아지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기자라는 직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일인데요. 보수 기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찾아보고 인격적으로 깔고 뭉개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좀 기사로 적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럴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고요. 또 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다시피 했는데 한 25%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비토 지지층, 그들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75%의 지지층을 균열시켜보겠다, 이런 의도인지.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칼럼들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이 보수 세력들이 지금 보수 세력 자체에 서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원으로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저도 자연스럽게 다른 정당 사람들하고 교류는 좀 멀리하게 되고요. 집안 식구들 전체는 다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사실 저희 집안이 그런데 일가 친척을 다 모아도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류도 멀어지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저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끼리만 놀게 되고, 또 SNS를 하다 보면 끼리끼리 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오류에 기자들도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수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이라고 하면 연배도 좀 되고 이런 분들이 본인 취향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나라 꼴이 큰일이다. 진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모여서 그런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상 비평으로 자꾸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저 미국 여행 한 번밖에 안 가봤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태도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해서 우리나라가 절단 날 거야. 라는 어떠한 사실도 들어있지 않은 본인의 인상 비평을 하게 되는 것.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나눴어야 될 이야기들이 기명 칼럼으로 데스킹을 통과해서 기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전 정말 참담하다는 거죠. 그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일보라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거대한 언론사조차도 이런 것들이 데스킹 되지 않고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이 아닌가. 사실은 기자로 처음 입사를 할 때는 어떤 신문사를 골라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저도 아는 기자들이 많고 만나보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볼 생각으로 또 정권을 감시할 생각으로 열심히 기사를 쓴 기자들 참 많이 있는데 저런 선배들의 기명 칼럼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버티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것 자체가 중앙일보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자는 어디까지나 팩트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언론의 첫 번째 사명인데 이런 종류의 인상 비평 칼럼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일은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종편 특혜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편성 채널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왔죠,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 종편이 처음 생겼는데 처음 생길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특혜를 부여를 했어요. 이제 갓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도와줘야 한다. 뭐 이런 미명이었죠? 맞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살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정작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부잣집 아이들만 특혜를 주면서 키웠던 그런 셈이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눈에 띄실 만한 특혜는 역시나 이제 채널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채널이 생기면 뒷자리 185번 가기도 힘든 거 이런 쪽에 배치가 되기 마련인데 그렇죠. 종편은 채널이 생기자마자 바로 10번대를 부여받았거든요. 이게 지상파 바로 뒤쪽인데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홈쇼핑에 들어가 있는 채널대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프라임 채널 번호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가 여간 쉽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종편이 태어나자마자 이쪽을 다 싹 쓸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의무전송 채널이라는 것인데 예. 이거는 지금 MBC나 SBS도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이제 의무전송 채널은 KBS1 그리고 EBS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 수백 개의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중에 케이블 업체나 아니면 IPTV 업체가 자기들이 이제 골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호할 만한 채널들을 골라서 넣어주고 이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예. 하지만 종편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의무 전송 채널이 됐습니다. 이게 시청자들한테 더 많이 닿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광고비도 오르고, 또 각 케이블사 그리고 IPTV사로부터 컨텐츠 이용료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PP들은 케이블이나 IPTV에 들어가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으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KBS나 EBS처럼 공적 책무가 큰 채널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종편 채널 보고 공익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봐라 이러면서 또 의무를 지운 것도 없고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특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EBS 같은 경우는 교육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니까 그건 들어갔고, KBS가 의무 전송 채널이 된 것도 재난 주간 방송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뭔가 재난이 일어나면 KBS를 무조건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KBS는 재난 주간 방송인데 이 종편의 일부 채널은 그냥 재난 방송이잖아요. 보도나 방송 수준이 거의 재난 수준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받았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여러 특혜 중에는 방발기금 면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발기금은 지상파 채널, 종편 채널, 보도 전문 채널, 그리고 케이블 업체, 통신사 이런 쪽에서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발전을 위해서 내야 되는 일종의 세금인데 경영이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에요. 지상파인 OBS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아주 심하게 겪었는데
그래도 이 방발기금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종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돈도 면제를 해줬어요. 특혜는 다 줘놓고 그러니까 돈은 남들보다 쉽게 벌게 해놓고 세금은 안 내도 되게 한 셈이죠. 예. 그래서 조선동이 뭐 입만 열면 뭐 경쟁하면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얘기 입에 달고 사는데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요, 절대. 자기들이 혜택을 받아놓고 남들한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계속 공정한 경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종편들이 받고 있는 특혜들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 종편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여론이 하도 높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최성준 방통위가 드디어 방발기금을 걷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결정했던 게 고작 광고 매출의 0.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특혜를 종편들이 안고 있었던 셈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까지 올랐던 모양인데 어제,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의 방발기금을 광고 매출의 1%에서 1.5%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가 더 오른 거예요. 예. 이에 따라서 광고 매출이 연 한 500에서 700억 정도 되는 채널A, TV조선, MBN 뭐 이런 곳은 한 7억에서 10억 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광고 매출이 한 1,000억 원대가 되는 JTBC는 뭐 1억 원 이상 뭐 이 정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보통 한 1.5%에서 5% 사이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난해의 지상파 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보면 KBS가 광고 매출의 2.87% 그리고 MBC가 4.4%, SBS가 4.3%였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턱도 없죠. 애초에 이 종편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발기금도 다 소급 환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들이 뭔데 이 정해진 세금도 면제받고 뭐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그나마 그 장사도 개판으로 해댔으니까 뭐 이런 과거의 특혜까지 싸그리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중동이 항상 말하는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특혜를 스스로 이제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예. 채널 번호 통일 특혜 이거를 환수할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네, 그거는 환수할 계획이 아직 뭐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한 7, 8년 정도 이 종편이 생긴 뒤에 계속 그 채널로 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TV조선이 채널 뒤로 밀린다고 해도 그거를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청이 습관화가 되었고 또 그동안 종편이 엄청나게 특혜를 많이 받는 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반들을 많이 쌓아놨으니까요. 근데 그런 특혜도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종편들 때문에 결국 그 앞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왔던 방송들이 다 뒤로 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제 케이블이나 아니면 IPTV 업체가 뭐 자율적으로 종편 생기기 이전에 해왔던 대로 채널을 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MBC가 또 하나의 적폐를 청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MBC 전국부장이었던 박상우 씨가 주인공인데 해고를 했어요. 지난 25일에 이루어졌고요. 해고 사유는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이었습니다. 박상우가 전과가 상당히 화려한 자인데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에 전국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세월호 전원구조 속보들이 쭈루룩 방송사들 쪽으로 다 나갔었고 하지만 이거를 본 목포 MBC가 이거는 오보다라고 박상우 전국부장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달받았는데 박상우가 이거를 묵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왜 묵살을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뭐 정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고요. 어쨌든 요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에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두고 박상우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리포팅을 하면서 이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예의가 없는 리포트였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2014년 MBC 회식 자리에서 전남 순천 출신의 카메라 기자한테 홍어였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 MBC 쪽 주장에 따르면 박상우는 부서원들은 물론 부모의 고향까지 묻고 특정 지역 출신을 홍어라고 지칭을 하면서 지역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MBC는 이것이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 지역과 계층 간 융화에 앞장서야 할 의무를 망각한 것은 물론 간부로서 공개적으로 지역 혐오 발언을 한 것은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심각한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데 박상우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취재하려던 기자를, 그러니까 MBC 기자를 가로막고 양팔을 뒤에서 잡아 끄는 등 취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사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자사 간부가 자기 취재 기자를 물리력으로 저지를 한 거예요. 뭐 이거는 명백한 회사 행위죠. 그리고 실정법상 업무방해 및 폭행에 해당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이런 걸 법적으로 다 떠나서 아니 지가 청와대 직원도 아닌데 왜 청와대 행정관을 취재하는 거를 지가 방해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결국 박상우가 해고가 됐습니다. 예. 배현진이 자유한국당을 떠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언론 탄압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 배현진과 함께 기자회견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기 발령 받은 이후에 이런 짓을 또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결국 이제라도 해고가 됐죠. 그래서 MBC는 이번 해고에 대해서 지난 시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기댄 부적절한 보도로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면서 한 사람의 징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호 관련 보도 참사 경위를 광범위하게 살피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우 씨가 반발하겠네요. 반발하겠죠. 계속 자기가 곧 잘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페이스북에도 남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잘리는 거를 넘어서 수사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뭐 본인이 뭐 반발하든 아니든 법정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뭐 일단은 과거 적폐를 MBC가 계속해서 처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그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 해고는 참 고상한 거죠.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박상우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간단하게 최근 나온 보도 내용 중에서 황당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26일자 보도였다고 하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어디 갔어? 문 대통령 선수단 라커룸 격려 방문 논란. 네, 이게 제목이에요. 예. 기사 내용은 제목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24일에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전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1대2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러시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를 관람을 했었죠. 그래서 경기 후에 우리 선수들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을 격려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뭐 선수들이 워낙 분위기가 침울하니까 뭐 일일이 악수하시면서 또 격려도 하고 같이 파이팅도 외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묵묵하게 선수들하고 악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힘내라 막 이렇게 일부러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훈훈하게 잘 봤는데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장면을 보고 기사를 쓴 건데 이제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 대목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의도와는 달리 격려 방문 사진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공간에서 패배로 침울해하는 선수단 라커룸을 찾아가는 것이 온당한가? 울고 있는 선수까지 불러세워서 쇼통해야 했나? 문 대통령이 꼰대같이 느껴진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날 선수단은 대통령 영부인의 방문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얘네 일배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거의 일배 수준의 문장 전개입니다. 네.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라커룸 방문과 관련해서 뭐 조선일보가 소개한 저런 댓글들을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물론 저만 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색을 하면서 기사를 쓸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격려를 받은 선수들이 진짜 뭐 경기 뭐 져가지고 뭐 기분 더러워 죽겠는데 뭐 대통령이 왜 낙하로 들어와서 뭐 이 난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그 당사자가 그렇나 보다 하니까 이제 뭐 그거는 보도를 할 수 있다고는 해도,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했고 또 큰 힘이 됐다. 다만 못 이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지금 뭐 여러모로 힘들 뭐 신태용 감독인데, 신태용 감독도 계속 연신 뭐 문재인 대통령께 뭐 와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의를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조선일보는 어디서 저런 발언들을 긁어가지고 이걸 논란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던데, 참 이걸 보면서 조선일보도 이제 참 별걸 다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어서 오늘 이 뉴스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약에 그랬다면 똑같이 기사를 썼을까요? 아마 손흥민 선수가 그때 막 울었잖아요. 경기에 진 게 뭐 억울하기도 하고 또 후회도 많이 남는지 엄청 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를 이제 위로를 할 때 조선일보는 막 그렇게 썼거든요. 울고 있는 선수를 불러가지고 막 귀찮게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아마 뭐 이명박 박근혜였으면 대통령의 말씀에 감동의 손흥민 선수가 눈물을 흘렸다 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말이죠, 독일 선수 라크롬에 가서 인사하는 모습, 뭐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선수들도 다 상의를 벗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메르켈도 같이 욕해야겠네, 조선일보. 그러게요. 예. 또 메르켈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6강에 못 올라갔지만 세계 1위를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상과 저력은 위기 때 세계 1위를 누르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980년대에 무슨 세계대회 우승만 하면 울려 퍼졌던 노래 조국 찬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의 이 노래는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5년에 작곡됐는데요. 반공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영화 제목 하나가 나왔죠. 태극기 휘날리며. 네, 조국 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합니다. 푸른 하늘 33님, 다양한 분야의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도시의 유목민 2님, 촛불혁명에 역행하는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네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6월 28일 감격의 날 목요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